그러면 비슷한 케이스를 겪었던 선진국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위 문화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쪼개졌던 케이스들 중에서 제3세계에서는 워낙 많으니까 루안다 같은 데서는 저 문화가 두 개로 인종 간에 두 개로 나타났죠. 후투 앤 투치. 그래서 두 인종 간의 문화가 나타나서 한 인종이 상대방을 거의 다 죽였죠. 80만인가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까지는 가지 말고 이제 선진국 쪽을 보면 프랑스의 제4공화국과 이탈리아를 볼 수 있는데요. 정당들이 커다란 정당들 이제 있고 이제 군사 정당들이 있었는데 두 나라 다 커다란 정당이 극적인 양극에 있는 정당들이었어요. 왼편에는 공산당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보수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갈등적 정당 제도를 유지했어요. 자, 제가 아까 보여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면 정당 제도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쪽으로 정당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큰 정당들이 아까 그 정상 분포 때처럼 가운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양쪽 극으로 흩어져요. 극으로 흩어지게 되면 어떤 갈등의 구조가 생기냐? 일단 정권을 빼앗기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쪽 끝이 정권을 잡았다가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책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안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안 뺏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나라를 보면 결국 전국 불안정, 정부 비효율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국 불안정은 좀 전에 그 그림만 봐도 너무 확실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제4공화국은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현 정부는 5공화국이에요. 5공화국이고 4공화국은 그 자체로 망해버렸고 이태리의 경우에는 정부의 불안정성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등.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를 사용하고 있죠.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임기를 보장 안 하고 아무 때나 그 정부가 바뀔 수 있고 아무 때나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1945년도에 이제 전쟁에 지고 나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재건하면서부터 지금이 2018년이죠. 2018년 사이에 이탈리아 정부의 평균 수명이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에 한 번씩 이탈리아는 정부가 바뀌어 온 거예요. 그런 전국의 불안정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어요. 글씨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정치 문화의 중요성은 뭐냐?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으면 아까 본 그 정당의 그림과 같이 정치도 양극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보편적으로 시민들은 정치 문화가 양극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정치 체제 또한 양극화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뭐 정치는 사회를 반영하니까요. 대의 정치는 잘 되어 있는 거죠. 정당은 표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마련이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독일 같은 나라, 우리가 보면 그냥 잘 풀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피한 나라. 유럽도 보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혼란이 심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나아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거기는 큰 정당 두 개가 크리스천 데모크래츠하고 소셜 데모크래츠니까 기민당과 사민당. 그러니까 하나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하나는 사회당이 들어가니까 막 양극단에 있을 것 같죠, 정당들이.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다 중도 정당이에요. 그 말은 사회가 조화되고 정상분포되어 있으니까 정당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 얘기만 했잖아요.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으면 정치도 갈라진다. 그런데 인과관계 화살표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그 반대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리더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양극화된 사회를 단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양극화시킨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주요 정당을 이끌고 있다면 의회 내에서 극한 그룹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1945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극심한 아주 갈등적 정당 체제로 출발을 했어요. 저기도 양대 정당이 사회당하고 카톨릭당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당은 극우였고 사회당은 거의 극좌였어요. 그런데 뭐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서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불안정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1945년도에 구도를 딱 보니까 오스트리아 리더들이 딱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서 카톨릭당과 사회당의 리더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연정하자. 저거는 거의 우쪽 끝과 좌쪽 끝이 연정을 한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을 연정을 했어요. 장관자리를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거를 20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0년 동안 얼굴 보잖아요. 이제 점심도 같이 먹으러 나가야 되고, 저녁 때는 거기는 치맥이 아니니까 뭘까요? 뭐, 저녁 때는 그거 같이 해야 되고,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저 친구가 하는 소리가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내가 진실이니까,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동안 대화를 듣다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 어떤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적 정당 체제가 점점 합의적 정당 체제로 바뀌면서 양당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즘은 연정을 안 해요. 연정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합의적이고 갈등이 없어요. 왜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우리가 져도 다음번 선거에서 이기면 돼. 그리고 저쪽에서 파울 플레이 안 할 거야. 우리가 이기면 정권 넘겨줄 거야. 하는 그 신뢰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쭉 들으시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재미난 옛날 이야기 같이 듣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에 자꾸 대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 대입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도라고 주장하는 지금 뭐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이 가운데서 더민주와 한국당인가요? 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중도로 당겨줄 수 있을까요? 11월달 강의에 그 우리 연구원 세우고 이제 3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제 20명짜리 방에서 계속 했거든요. 이 방을 채우면 20명이에요. 근데 11월달 강의에 우리가 30명을 초과하는 최대 성과를 냈어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거기까지 못 간 걸로 합시다. 2월 달에는 또 30몇 명이 모이는 걸로 하고. 아무튼 국민의당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하기 힘들죠. 좋은 지도자로. 사실 두벨즈의 법칙에 의하면 국민의당은 생길 수가 없는 당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국민의당은 자력으로 생긴 당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문재인을 증오했던 호남 의원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의 봉천 작태,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보고 정당 명부 투표를 한나라당에 하려다가 대신에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 밖에서는 그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안철수와 우리 관악구의 자랑스러운 선거했어요? 안 했어요? 네. 관악구 주민이라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구나. 관악구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김성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가운데서 잡아다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도 정당이 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죠. 중도 정당이 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 정당 자체로서 중도 정당이 막 잡아다니고 그런 거는 우리 시나리오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더민주와 한국당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협치를 해야 우리가 가운데가 커지는 거지, 국민의당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운데가 커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하위 문화가 두 개로 갈라지고 정당 제도가 갈등 정당 제도일 때 현명한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합의적 정당 제도로 가고 시민들도 그 정상 분포가 되는데 도움이 된 아주 좋은 케이스를 봤잖아요. 나쁜 케이스도 많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극한 정당은 사회 내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선거에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음.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 나라가 양봉 분포 두 개로 갈라져 있지 않아도 정치가들이 찢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거 때. 그래서 유럽에 보면 항상 선거 때마다 그 반이민 극우 정당들이 그 갑자기 튀어나와서 표를 많이 얻어가는데, 그런 경우 적어도 미국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을 찢어놓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죠. 그러니까 흑인은 다 크리미널, 히스패닉은 다 레이피스트, 강간범, 뭐 이런 게 캠페인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색인과 백인을 완전히 찢어놓고 그 와중에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죠. 나라는 나쁜 나라가 됐지만 자기의 전략은 성공한 거예요. 한국 가면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투사에다가 두 분 다 대통령 하셨고 만국의 지역주의는 붙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양김씨를 제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들은 국가를 찢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에요. 지역주의를 아주 잘 이용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역주의 없이 양김씨가 순서대로 대통령을 했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된 거는 호남 충청의 연합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지역구도였어요. 김영삼 씨 하면 뭐 우리 기억나잖아요. 근데 요즘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싫어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 김기춘 씨가 있죠. 김기춘 씨는 유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평생을 한국 정치를 더럽혀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유신헌법 만드는데 참여했었고, 노 대통령 때, 노무현 앞에 노 대통령 이름이 뭐죠? 노태우 대통령 때는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 했었고, 그러면서 나쁘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지역주의로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네, 초원 복국집 사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경상도와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갈라서 당선되신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0달 동안 강의를 들으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촛불로 하나 된 민심을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이거 작년에 제가 이거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걸 쳐다보면서 저 자신도 아니야,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막 할 때 저는 혼자 딴 말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박근혜 정권은 탄핵 빼고 날아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쳐다봤을 때 우리가 항상 50-50으로 쪼개져 있다가 그 촛불 때는 90-11대죠. 그럼 그 만들어진 90이 경상북도를 만들고 하모니를 이루자라는 식으로 저는 혼자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대통령 선거했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혼자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사도 요한의 방법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세상을 바꾸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지어서 해야 되고 투표 같은 거 하실 때 우리를 진영으로 가르는 지도자는 배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고 상대방 후보를 종북 빨갱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사람한테는 표를 주지 말고 또 그 반대쪽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상대방을 보수 꼴통 그때 그 표현은 나도 쓰긴 쓰는데 아무튼 상대방을 그렇게 나랑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 전략으로 지역, 계급, 세대를 이용하는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문을 2개 이상 본다. 이건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주문을 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2개를 다 봤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고민했겠죠. 고민하면서 이게 어느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 거야 고민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냥 내 의견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죠. 앞으로 얘기할 때 이게 정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운데로 모으는 게 목표라면 극한 그룹하고는 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배 그런 것 좀 그만 보시고 좌측에는 그런 게 뭐가 있니? 일배에 상응하는 뭐 좌측에 나쁜 거 피해야 될 거. 뭐 통진당하고 놀지 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극한 그룹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자기와 동질성이 없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내 그룹 쪽 사람들하고만 놀지 말고 아까 저쪽 그룹 있죠. 저쪽 그룹 사람들하고도 소셜라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놀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사고의 구조가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들.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TV를 볼 때 보는 프로그램을 좀 잘 선택해라. 학부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는데, 애들아 너희들 드라마 좀 그만 봐. 이제 저도 드라마 가끔 보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드라마가 너무 뻔하잖아요. 대부분이 재벌집, 아주 잘 사는 집이 배경이고, 거기에 반드시 치정이 얽혀있고, 나중에 십몇 년 후에 엉뚱한 데서 애가 하나 튀어나오고 뭐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들 재밌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 보고 그러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뭐 연봉을 하고 애들한테 볼 것을 아예 정해줘요. 애들한테 동행이란 프로를 봐라. 그다음에 인간극장이란 프로를 봐라. 그러니까 서울대 온 애들이 대부분이 부잣집 애들이에요. 학부 애들. 대학원생들은 가난해요. 근데 학부 애들은 대부분이 부잣집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프로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나 사정이 되면 기부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해봐라. 근데 거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동네 가서 봉사하고 왔어.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왔어. 연탄 날리고 왔어. 그런데 나랑 똑같은 사람들, 한쪽 그룹에 똑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가서 우리 봉사하려고 연탄 막 날르고 집에 와서 여기도 뻐근하고 저기도 뻐근한데 오늘 참 좋은 일 했어 하고 자기 만족감을 느낄 거면 차라리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봉사를 하라는 거는 거기 갔으면 내 마음의 만족감, 뿌듯함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화도 해보고 고민도 좀 하라는 거예요. 고민의 단계는 전혀 없이 나 오늘 착한 일 했어 하고 뿌듯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어두운 측면들만 지금까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저는 끝났는 줄 알고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려다 보니까 더 있네. 시민들한테만 뭘 요구할 건 아니죠. 지도자들한테도 가운데서 갈라진 국민을 당겨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해봐라. 그런데 지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소위 한국의 제3지대는 저거 아닙니다. 한국의 제3지대라는 것은 혼자서는 집권할 게 확실히 안 된다라고 느낀 할아버지 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집권을 해보자는 게 제3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그런 거는 아직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아우르는 연합, 연정 등을 고려해봐요. 그리고 지역, 계급, 세대를 아우르는 정당과 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 앞에 좀 내놔봐라. 아까 제가 그 직업군
보여드린 거기서 몇 명씩 뽑아와서 비례대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공천을 주니 안 주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저런 사람들을 찾아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오늘 그 국회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할 것이냐를 놓고 그 경론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사실 소선거구제를 우리가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뻔해요. 그 소선거구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직들이 자기 그 지역구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법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니까 여태까지는 선거법 고친다 그러면서 안 된 거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양당 제도가 그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양당 제도가 오면은 싸우는 두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뭔가 중화시키는 거 그런 거를 요구하고 싶고요. 뭐 기왕 그 제도를 고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를 고친 것을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건 헌법 개정 아니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300명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몇 명이에요? 119명인가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다 모으지도 못하겠지만 다 모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이 대통령께서 이거를 푸시하는 의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푸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9시에 끝나야 되는데 9시 20분까지 더 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문제를만 듣고 가는 날이니까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생각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해주실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노 선생님도 강사이시고 또 누구 강사는 노 선생밖에 없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